그 남자의 형편이야 항상 궁색했지만 무슨 일이 그렇게 괴로웠는지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술을 퍼마셨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남자는 대충 비틀거리다가 그만 도랑으로 굴러 떨어져 하수구 옆에서 잠시 잠이 든 것 같았다. 잠이 깼을 때 남자는 그만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수구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인어가 있었던 것이다. 하수구의 구조물 때문에 몸은 좀 더러워져 있었고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가만히 가냘픈 몸으로 누워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남자가 본 것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인어였다. 남자는 그 인어의 사랑스러운 얼굴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자는 허겁지겁 인어를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커다란 수조에 물을 받아 인어를 집어넣었다. 인어는 수조에 물이 출렁이는 것에 따라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며 헤엄쳤다. 그리고 인어는 항상 슬픈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인어의 슬픈 눈빛을 보던 그 남자는 자신이 인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남자는 그날부로 직장도 잊게 되었다. 어차피 변변한 직장이지도 않았지만 식음도 존폐한 채 오직 수조만의 인어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남자는 사랑하는 인어가 잘못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인어가 있는 것을 알면 언론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시끄러워질 것이고 과학자들이 인어를 잡아가 실험을 하거나 해부를 하려 할지도 모른다. 남자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남자의 눈에 그 연약해 보이는 인어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나서 인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남자는 아름다운 인어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했다. 하지만 남자는 점점 초조해져 갔다. 누군가 자기 집 주변을 맴돌며 인어를 노리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점점 불안해져 잠도 자지 못하게 되었다. 인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겁이나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는 가운데 인어의 다리 한켠에서 조그마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파란 멍처럼 변했고 조금씩 커져가면서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온갖 수단을 다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어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갔다. 인어는 언제나 아무 변화 없이 항상 슬픈 표정 그대로 묵묵히 남자를 바라보며 수조 안을 헤엄칠 뿐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상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다. 상처 안에서는 부스럼 같은 것이나 벌레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 상처가 심해질수록 남자가 보기에는 점점 집 주변에서 인어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자는 수조 속의 인어가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남자를 발견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다. 동료 형사들과 함께 남자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남자는 몹시 쇠약해진 수척한 모습으로 정신이 나간 듯 오직 수조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조 속에는 남자 하나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하수도에 버렸던 남자는 그렇게 체포되었다. (1990년대)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내가 살던 동네는 워낙 낙후된 동네라 그런지 동네 곳곳마다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공사도 많이 했었다. 철없는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공사장 근처에서 많이 놀았는데
어른들께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장을 마구잡이로 뛰어다녔었다. 그 공사장은 아파트를 짓는 꽤 커다란 공사장이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것이 어린애들이 공사장을 뛰어다니는 걸 막는 공사장 관계자가 없었다. 무튼 그렇게 놀던 와중 친구 중 한 녀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었다. 야심한 밤 혼자 공사장에서 놀다가 턱이 빠진 해골을 봤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그 아이를 따라 해골을 보러 가기로 했다. 공사장에는 공사에 쓰기 위한 모래들이 토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려 토산의 검은 천 같은 걸 둘러 놓았다. 그리고 그 천을 들춰내니 토산 한가운데가 움푹하게 정말로 깊숙이 구멍이 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아래뜨기 없는 해골이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 해골 외에 다른 뼈가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걸 보자마자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겁을 먹고 다시는 공사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왜 공사장 토산에 해골이 있었을까? 누가 거기에 그런 구멍을 파놓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 해골이 있던 공사장에는 지금은 커다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젊은 시절 1998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겪었던 기묘한 일이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면 꼭 이상한 사건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는 최근 이사를 했다. 나도 여친의 집에 가서 짐도 날라주고 청소도 해주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서부터 자꾸 기분이 이상하다며 나에게 자주 하소연했다. 오빠, 새로 이사한 지 아무래도 이상해. 느낌이 진짜 안 좋아.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집안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친 혼자 사는 집이었기에 괜히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자친구의 하소연은 계속되었고 나도 그냥 기분 탓으로 치부하기엔 예산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다. 덕분에 난 스케줄이 끝나고서 여친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여친은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는 기분이 떨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선 항상 행주대교를 지나가야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스케줄을 마치고 매니저와 함께 그곳을 운전해 통과하는 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차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차의 속도가 줄기 시작했다. 야, 갑자기 차가 왜 이러냐? 아, 형님, 차 펑크난 것 같은데요? 멀쩡한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다. 단순히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우연이라고 치부했다. 그렇게 스페어 타이어로 갈고 생각보다 늦게 여친의 집에 도착했다. 여친은 왜 이리 늦게 왔냐며 투덜거렸고 난 웃으며 그녀를 달랬다. 하지만 이건 사건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계속 여친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난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행주대교를 지나갔는데 다른 일도 아닌 여친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만 내 차에 펑크가 나서 늦게 가기 일쑤였다. 처음 몇 차례는 우연히겠거니 넘기고 렌트카를 타고 가거나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서 가는 걸로 대신했다. 허나 이런 일은 더욱 빈번해졌고 타이어 펑크와 여친의 호소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난 그럼에도 그저 우연이다, 기분 탓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와중 방송 중 알게 된 유명 무속인과 식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분이 내게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요즘 가장 가까운 분께서 힘드신가 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와 내 매니저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해 우리도 심적으로 여간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있던 일을 설명하니 무속인은 알겠다는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집에 혹시나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겁니다. 무속인은 꽤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여자친구의 소유가 아닌 것이 집에 있기 때문에 차마 형용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집에 네게 아닌 물건이나 옷 같은 거 있는지 좀 찾아볼래? 지금 바로.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약 40분이 흘렀을 즈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받아보니 여자친구였다. 헌데 그녀의 목소리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빠, 혹시 갈색 정장 입어? 갈색 정장? 아니, 난 여태껏 그런 옷은 입은 적이 없는데. 그게 내 장롱 속에 그 옷이 있었어. 이사 때도 못 본 건데. 이사할 때 본 적이 없는 누군가의 갈색 정장이 여자친구 집 장롱 속에 있다는 말에 꽤나 충격을 받았다. 나는 곧장 매니저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난 만약을 대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주대교는 무조건 피해가자고 매니저에게 당부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 난 익숙한 풍경에 화들짝 놀라 주위를 돌아봤다. 여긴 행주대교에 들어가기 직전 지나치는 길이다. 야! 너 뭐하냐? 왜 행주대교로 와? 이 길로 내가 왜 온 거지? 매니저 동생 녀석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다. 물론 나 역시 행주대교 근처에 올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우리 차는 행주대교에 진입했다. 형님, 손잡이 꽉 잡으십시오. 야, 핸들 꽉 잡아라. 나와 매니저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꽉 잡으란 말을 서로에게 건넸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순간, 차의 핸들이 마구 떨리는 소리가 나더니 매니저가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렇다. 항상 타이어가 터지던 그 지점에서 또 펑크가 나고 만 것이다. 이제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난 그날 렌트카를 빌려 매니저와 함께 겨우 여친 집에 도착하였고, 문제의 정장을 가지고 나와 집 주변 공터에서 말끔하게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뒤엔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 무속인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남의 물건이나 옷 같은 것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귀신이 들러붙어 집주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여자친구와 매니저, 그리고 나까지 그런 사건에 휘말린 것이었다. 그렇게 몇 년 뒤, 한 방송에 나가 이 일을 직접 인터뷰하는 촬영을 했는데, 인터뷰 도중 갑자기 이유 없이 조명이 나가버리는 기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명 무속인이 나와 행주대교로 탐색했는데 참 소름 돋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행주대교가 살터입니다. 한자 그대로 죽는 자리란 뜻인데 여기에 부유령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군요. 그리고 홍록기 씨와 여자친구가 겪은 일은 색정기라는 귀신이 저지른 겁니다. 사람의 애정과 관련해서 한이 맺힌 귀신인데 집안의 물건이나 옷을 매개로 장난을 치죠.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장 집안에 내 것이 아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혹여나 내 물건이 아닌 것이 있다면 즉시 버리거나 불태워 버리길 추천한다. 그것을 통해 귀신들이 당신들에게도 몹쓸 장난을 칠지도 모르니 말이다. 담력시험 일기 2월 1일. 아무도 없는 곳에 계속 인사를 하면 뭔가가 나타난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안녕. 당연히 아무 대답이 없다. 뭐 첫날이니까. 2월 2일. 안녕. 어제와 똑같이 아무도 없는 창고에 인사를 했다. 아무 대답이 없다. 2월 3일. 안녕. 창고는 오늘도 어둡다. 2월 4일. 안녕? 안녕. 인사를 2번 해보았다. 물론 대답이 없다. 그리고 근처 이웃이 나를 미친놈 보듯이 봤다. 2월 5일. 안녕. 이웃 시선이 신경 쓰여 좀 작게 말했다. 물론 대답은 없었고. 2월 6일. 안녕. 오늘도 대답 없음. 2월 7일. 벌써 일주일째다. 슬슬 재미없어지기 시작했다. 뭐 조금만 더 해보자. 안녕. 2월 8일. 안녕. 오늘도 창고는 어두컴컴하다. 쥐새끼 돌아다니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다. 진짜 내가 뭔 짓을 하는 건지. 그냥 분신사바나 혼자서 하나 숨바꼭질이나 할 걸 그랬나 보다. 2월 9일. 오늘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둘 생각이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2월 10일. 오늘 창고가 좀 이상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질러진 것 같은데. 2월 11일. 인형과 쌀을 준비했다. 혼자서 하나 숨바꼭질을 하기 위한 준비물이다. 내 정신 좀 봐. 소금을 깜빡했다. 시간이 늦었으니 소금은 내일 사러 가야겠다. 2월 12일. 집에 돌아왔는데 창고 문이 열려 있었다. 내가 어제 안 닫고 갔나? 순간 기분이 나빠져 혼숨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2월 13일. 이상하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2월 14일. 밤에 헤드폰 끼고 음악을 듣는데 누가 속삭이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너무 놀라 헤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다행히 망가지진 않았다. 2월 15일. 여전히 인기척은 계속되었다. 인형에 귀신이라도 붙어버린 것일까? 공터에 가서 인형을 불태워버렸다. 이상한 일은 이제 없겠지. 2월 16일. 자다가 누군가 내 귀에 작게 속삭였다. 차가운 숨결이 느껴져 눈이 번쩍 떠졌다. 지금 새벽 2시인데 잠은커녕 이딴 거나 쓰고 있으니 무섭다기보단 짜증이 난다. 2월 17일.
이상하다. 내 등에서 나를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2월 18일. 내가 처음에 했던 게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다. 2월 19일. 오늘 용기 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리쳤다. 안녕. 다행히 대답은 없었다. 2월 20일. 오늘도 인기척이 느껴진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2월 21일. 집안에 팥이랑 소금을 뿌려봤다. 2월 22일. 오늘도 음악을 듣는데 귓가에 누가 속삭여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뭔가 들릴 듯 말 듯하다. 뭐라고 하는 걸까? 2월 23일. 오늘은 귀를 기울여 속삭임을 들어보았다. 사람 말 같은데? 2월 24일. 난 등친 새끼였다. 그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처음에 했던 짓은 아마 성공한 듯 했다. 안녕하세요. 속삭이는 목소리는 인사였다. 나에게 하는 인사. 2월 25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 집에서 귀신과 같이 살다니 뭐 이딴 일이 다 있나 싶다. 2월 26일. 꾀를 내보았다. 잘 가. 인사를 바꿨다. 2월 27일. 답이 왔다. 소름이 돋았다. 2월 28일.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산다는 사람이 나와서 다행이다. 3월 1일. 짐을 쌌다. 잠은 찜질방에서 잤다. 3월 2일. 낮에는 짐을 다 싸고 찜질방에서 잤다. 3월 3일.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3월 4일. 찜질방이 왜 이리 안심되는지 모르겠다. 3월 5일.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됐다. 나 갈게. 잘 있어. 다신 보지 말자. 나는 약올리듯 말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3월 6일. 새집 냄새가 나를 반겨준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다시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3월 7일. 오늘 자고 있는 내 귓가에 누가 속삭였다. 나 왔어. 그가 나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 다이아몬드 소우입니다. 마스코트가 아니라 간판 제품이었죠? 참, 죄송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좀 짧아가지고. 어쨌든 고객님, 이 제품을 한번 보세요. 무려 10년 동안 줄톱의 정상,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줄톱인데다 이렇게 접히기도 해서 수납도 간편하고 이렇게 길이도 조절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이런 편의성에 확실한 성능까지 정말 완벽한 제품이에요.
아까 이거 보셨죠? 자, 이 담요를 한번 봐주세요. 나무도 뚝딱, 새도 뚝딱, 문고리는 10초, 자물쇠도 3초 만에. 아, 이건 비밀인데 너무 성능이 좋아서 범죄자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요. 그 정도라니까요. 범죄자들이 도구는 좋은 거 쓰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그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우리 제품 다이아몬드 소울만 쓴다니까요. 대단한 제품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님의 친구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봐요, 여기 줄톱 부분, 이 부분은 교환도 되거든요. 물론 잘 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싸게 교환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응? 어딜 보세요? 제 손이요. 검은 장갑 끼고 있어서 신기하신가 보네. 하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장갑은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네요. 신경 쓰지 마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신경 쓰이시나 본데 제품 설명은 잠깐 제쳐둘까요? 아직 시간 여유도 있고. 고객님이 제 친구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잠깐만. 왜 갑자기 친구 얘기냐고요? 에이, 그렇게 보지 마요. 들어봐요, 한번. 재밌을 겁니다. 제 친구가 고1 때 일이에요. 제 친구는 왕따였어요. 학교에서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단 한 사람도요. 심지어 얘기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고 괴롭히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를 괴롭히는 애 중 한 명이 이 톱을 샀거든요. 근데 한창 만화가 유행할 때라. 혹시 알아요? 칼 들고 악당을 물리치는 무튼 그런 만화인데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만화 주인공이 쓰는 기술 중에 천지파멸참?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녀석이 이 다이아몬드 소울로 그걸 시험해 본 거예요. 뭐에다가 했더라? 사과라고 했던가? 집에서 그걸 또 멋지게 송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톱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사과 정도야 껌이죠. 다음날 학교에서 그걸 애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사과와 톱을 학교를 들고 왔죠. 근데 혹시 알아요? 공중에 물건 던지고 그걸 베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 집에서는 어떻게 성공했다지만 학교에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멋지게 실패했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소리치고 팔을 휘둘렀는데 실패했네요. 웃기지 않아요? 응? 고객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안 웃겨요? 고객님, 뒷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녀석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누가 잡고 있게 하자.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그리고 주관적으로 봐도 좋은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 주변 애들 중 단 한 명도 그걸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걸 보면. 근데 이놈이 대가리가 이상한 쪽으로 굴러간 거죠. 그 녀석에게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냐고요? 제 친구요. 제 친구가 사과를 잡고 있게 된 거예요. 억지로. 웃기죠? 재밌죠? 정말 하기 싫고 무서운데도 억지로. 그 녀석은 친구의 속도 모르고 톱을 들어 올리고 소리쳤죠. 그리고 제 친구의 손가락 2개가 무튼 대단하죠, 저희 제품.
근데 말이죠. 절단면을 깔끔하지 못한 데다가 톱이 오염되어 있었는지 그만. 안 붙었어요. 그 손가락. 근데 그 친구의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 그 손가락 2개가 없는데 피아노를 못 치겠죠. 그래서 결국 그 녀석은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 친구 지금 뭐 하냐고요? 걔 돈 많이 벌어요. 프리랜서 같은 건데 1년에 수억씩 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안 믿겨요? 아, 이거 진짠데.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도 손가락은 다시 못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장갑만 끼고 다녀요. 그 뭐지? 옛날에 했던 무슨 놈 거기 나쁜 놈 나오는데 걔처럼 손가락 모형 해놓고 장갑 끼고 다녀요. 자, 고객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저걸 보시네. 왜 그래요? 여행용 가방 처음 봐요? 혹시 저 상자, 아, 저거는 처음 보시겠구나. 저게 궁금하셨으면 미리 눈치 좀 주시지. 좀 작죠? 휴대용 냉동고예요. 기술 참 좋아졌죠? 이제 궁금한 것도 없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 고객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곁눈질하지 마세요, 고객님. 고객님 딸이랑 아내분은 미인이니까 안 죽여요. 뭐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응? 고객님, 힘 푸세요. 눈에 힘은 왜 줘요? 힘 푸세요. 힘 풀라니까요. 힘 풀라고. 힘 풀어. 김정효, 눈 하나 뽑고 시작할까? 10년 전 버릇이 그대로네. 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진짜. 그래,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눈을 감으시고요. 어? 아, 고객님, 팔에 힘을 너무 주셨네. 긴장되세요? 어우, 딱딱해라. 근데 그러면 안 잘릴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 이 톱은 성능이 정말 좋다고. 어느 공장에서 일하던 무렵 겪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다. 공장 순찰을 하는 경비원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모두가 퇴근한 시각에 늦은 밤, 공장 복도에 흰 그림자만 있는 존재가 배회한다는 그런 소문이었다. 그 공장 옆으로는 커다란 공장이 한 동 더 있고 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건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통로의 자동문이 고장인지 주변에 사람이 없음에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어느 날 늦은 밤, 난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밤중 공장에 홀로 남아 기계 정비를 하고 있었다. 정비하던 기계는 정기적으로 물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고 난 양동이에서 물을 퍼서 끌차로 운반하고 있었다. 마침 그 고장난 자동문을 통과하기 얼마 전 통로에 놓여져 있던 짐과 끌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물이 조금 쏟아지고 말았다. 통로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면 다음날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안 봐도 뻔했다. 겁나 지랄하겠지. 난 기계 정비를 마친 뒤 물을 닦을 걸레를 가지고 자동문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한 순간 뭔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양동이에 물이 쏟아져 있던 곳은 웅덩이에서 시작해 자동문 쪽으로 이어지는 곳까지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우리 공장에서는 작업은 모두 안전화를 신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안전화 바닥의 모양이 아닌 슬리퍼처럼 마치 평평한 면으로 된 것 같은 모습의 자국이었다. 그뿐 아니라 공장에 남아있는 건 나 혼자였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다는 걸 진작에 확인했던 터였다. 공장 안 역시 작업장 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경비원이 순찰을 돌 시간도 아니었다. 옆 공장도 아까 내가 물을 뜨러 갔을 때 내가 문을 잠궜었고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옆 공장 상하를 살피러 가봤지만 문은 잠겨있고 누가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안도하게 된 나는 자동문 앞으로 돌아가 엉덩이를 닦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 엉덩이 수면 위로 흰 그림자 같은 게 문 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비쳤다. 깜짝 놀라 주변을 확인했지만 주변에는 딱히 별다를 게 없었다. 수면에 비친 것 같은 하얀 것도 마땅히 보이질 않았다. 기분 탓인가 생각하며 다시 물을 닦으려 하던 순간 내 등 뒤로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자동문 반대편으로는 평평한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이상하다. 아까 옆 공장을 보러 갈 때도 저런 발자국이 있었던가? 기억을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 문 앞에는 분명 발자국이 없어야 하는 건데. 이쯤 되자 경비원들에게 들었던 소문이 떠올라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웅덩이를 닦아내고 공장에서 도망치듯 퇴근했다.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 공장에 불을 끌 무렵 자동문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자동문은 아직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후로 특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 다만 그 자동문은 몇 번이고 수리업자가 와서 문을 고쳤지만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들른 편의점에서 혹은 직장이나 병원에서 사람도 없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센서의 오작동이라고 설명이 되겠지. 하지만 문에 붙어있는 센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센서는 그걸 인식하는 것 뿐이라는 생각을.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언제나 거기에 있어 우리 곁을 떡하니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리고 아직 그 자동문은 가끔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교도소로 향하는 버스 안. 포승줄에 묶인 채 나는 생각한다. 놈을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내 앞에 서 있었던 그놈. 교복 하라 위로 보이는 놈의 목에 일어난 버짐. 아니, 발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그 기괴한 피부병은 마치 도마뱀처럼 파충류의 비늘을 닮아 있었다. 나는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일진이었다.
우리 아버진 남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럭저럭 알아볼 만한 성공한 사업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로 인해 내 생활은 늘 풍요로웠다. 태어나서부터 언제나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던 덩치 덕에,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풍족한 용돈 덕분에 나는 늘 학교에서 힘있는 무리들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가난한 놈들과 약한 놈들은 나에게 있어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딱히 중학교 때 친했던 무리와 같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레 끼리끼리라고 할까? 예전과 비슷한 나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무리를 찾아 그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또다시 그 무리의 리더가 되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라 거기에서 통학을 하는 그 기묘하게 생긴 놈은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이었다. 놈은 기괴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토피도 아니고 기억할 수 없는 길다란 무슨 라틴어 같은 그런 이름의 병명. 딱히 치료약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일종의 불치병. 그 병은 놈의 피부로 갈라진 뱀의 피부 마냥 마치 쩍쩍 갈라진 모래바닥처럼 피부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그 갈라진 모습은 더할 나위 없는 파충류의 비늘 모양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좌우로 찢어진 눈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다란 혓바닥. 그래서 내가 붙여준 놈의 별명은 도마뱀. 그리고 그 별명은 전교생의 놈을 도마뱀이라 부르는 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었다. 헌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 끔찍한 놈의 외모와 더불어 놈의 몸은 너무나도 치유력이 좋았다. 나와 같은 시절을 살아온 사람이면 다들 한 번쯤은 해보았으리라 믿는 그 놀이.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린 채 책상 위에 놓고 그 손가락 사이를 연필이나 볼펜으로 왔다 갔다 찍어대는, 어찌 보면 조금은 무서운 놀이. 난 그놈과 그 놀이를 한 적이 있었다. 조금 정확히 말하자면 내 무리가 놈의 팔과 손을 붙잡았고 내가 손에 볼펜 대신 조각칼을 들었었다. 그때 난 놈이 겁에 질린 모습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니, 사실은 잘 모르겠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냥 심심했을 뿐이고 내 눈앞으로 그놈이 거기에 있어서. 그게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나는 놈의 손가락 사이를 조각칼로 빠르게 찍어대며 왕복했고, 이 놀이를 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실수를 했다. 날카로운 조각칼에 베어 새끼손가락에 피를 철철 흘려댔던 그놈. 비명을 지르는 놈의 입을 틀어막고 나는 그놈을 데리고 양호실로 따라갔다. 물론 놈이 걱정돼서 그랬던 건 아니다. 단지 놈이 쓸데없이 입을 놀리지 못하게 감시하려고 했을 뿐. 그리고 양호실에 도착한 놈의 새끼손가락은 어느새 나아 있었다. 새끼손가락에 말라붙은 피가 어색해 보일 만큼 깨끗하게 붙어버린 놈의 살. 나는 그때 처음으로 놈이 소름 끼쳤다. 물론 소름이 끼쳤던 건 단지 그때뿐. 그날 이후 오히려 망가지지 않는 장난감이 생겼다는 신기함 때문인지 나는 무리와 더욱더 집요하게 잔인하게 놈을 괴롭혔다. 어차피 아무리 때려봐야 바로 나으니까. 아무리 칼로 그어봐야 바로 나으니까. 아무리 팔을 꺾어 부러뜨려봐야 다음 날이면 멀쩡히 붙어있었으니까. 그 신비한 몸뚱아리는 나와 내 무리 사이에서 악어 샌드백이라고 불렸다. 놈은 참 운이 없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나와 같은 반이 되었으니까.
만약 다른 반이 되었다면 지금의 내 운명은 조금 달라졌을까? 사실 잘 모르겠다. 놈과 내가 3학년이 되었을 때쯤 나는 놈에게 내 방 청소를 시키기 시작했다. 계기는 아마도 퇴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방이 더럽다고 혼이 난 이후 방 정리는 하기 싫고 혼도 나기 싫어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레 하굣길에 놈을 끌고 와 내 방 청소를 시켰다. 헌데 놈은 생각보다 너무 정리를 잘했다. 놈이 정리를 해놓고 간 방을 본 어머니께서는 꽤나 기뻐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쓸모없는 재능을 내 무리들에게 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놈은 하굣길에 우리 무리들 전부의 집을 돌며 청소를 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다. 당연히 언제나 바쁜 우리가 늘 놈과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 놈에게 집 열쇠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는 정리정돈을 마치고 귀가할 것을 명령했다. 놈에게 집으로 들어오는 열쇠를 넘겨주면서도 불안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늘 언제나 잘나가는 강한 놈이었고 그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밟아버릴 수 있는 내 장난감이었으니까. 밖에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잠시 집에 들어놓는다는 느낌 정도였을 뿐 나에게도 내 무리에게도 아무런 불안감은 없었다. 내 여자친구의 생일날이 조금 지날 때까지는. 무리의 친구들 중에서 내 여자친구가 생일이 제일 늦었다. 만 18세의 생일. 이제 법적으로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며 축하를 해주었던 날.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던 나의 생일날. 난 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으로 무리의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미리 뚫어놓은 술집에 가서 가볍게 맥주도 한잔했다. 그리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온 집에는 경찰이 와 있었다. 익명의 신고를 받고 왔다던 그 경찰은 내 방, 내 침대 밑에서 찾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상자 안에서 누군가의 잘린 오른손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믿을 수 없었다. 잘린 손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하는 나에게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미 증거품 봉지에 담긴 잘린 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진짜라는 걸.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놈이라는 걸. 그것은 마치 도마뱀의 손마냥 비늘같이 일어선 피부가 덕지덕지 붙은 놈의 손. 그런 피부를 가진 놈이 이 세상에 둘이나 있지는 않겠지.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날 나와 어울렸던 친구들의 집에서는 모두 다 같이 한 조각씩 놈의 몸이 발견됐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모두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리고 구속된 채 며칠간 이어졌던 수사. 우린 이것이 놈의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놈이 지금 쇼루라는 거라고. 익명의 전화도 분명히 놈의 소행일 것이라고. 그러나 수사를 맡은 형사의 반응은 차가웠다. 각자의 집에서 발견된 조각들을 잘 짜맞추면 머리와 몸통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나올 듯했다. 그리고 당연한 듯 놈은 내 여자친구의 생일날 며칠 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마치 실종이라도 된 듯이. 경찰은 이미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놈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증언도 다 확보한 상태였다. 나와 내 친구들은 토막살인범이 되어버렸다. 이게 벌써 몇 개월 전의 이야기. 난 지금 검사들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교도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술서 안에는 나의 자백이 들어가 있다. 경찰에 발견되기 며칠 전
난 집에 들어왔을 때 자살을 한 그놈을 발견했고 너무 놀라 친구들을 불러 그 자리에서 어찌할까를 같이 고민한 뒤 결론적으로 놈의 시신을 나눠 가져 서로 각자 알아서 처분하기로 했다. 라는 거짓 자백. 물론 시신을 어찌 처리했는지 그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은 어찌 되었는지 멋대로 막 지어낸 말도 안 되는 거짓 자백.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가 구해주신 변호사는 내가 만 18세가 넘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소년범으로 취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최고형으로 사형도 가능하단 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죄를 자백하고 검사의 구형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변호사의 조언이었다. 아무리 조언을 따른다 한들, 아무리 감형을 받는다 한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호송차는 교도소 입구에 다다랐다. 날씨도 이런 내 기분을 아는지 추적추적 내리는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착잡하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려는 걸까?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인기 형사를 따라 호송차에서 내려 교도소 입구로 향한다. 이대로 교도소 내부까지 호송차가 들어가면 좋으련만. 이유는 알 순 없지만 늘 외부에서 돌아올 때면 이렇게 입구에 내려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끔 한다. 이럴 때마다 주위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마치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듯 내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그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된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 안 그래도 비까지 와서 기분이 안 좋은데 옷까지 젖어버리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는 인기 형사를 뒤로하고 대충 주위로 눈을 흘기던 도중 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정문을 둘러싼 인원들 중 유난히 내 눈에 잘 뜨인 그놈. 우비를 깊게 뒤집어 썼지만 난 알아볼 수 있는 그놈. 도마뱀 새끼? 저 새끼가 도대체 어떻게? 잠깐.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저 새끼가 살아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난 쌍욕을 내뱉으며 놈에게 달려든다. 그렇지만 여럿이 동시에 묶여있던 포송줄은 내 발목을 잡았고 난 바닥을 구르며 더러운 진흙을 얼굴에 뒤집어 썼다. 내 돌발 행동에 교도관과 인기 형사가 나에게 달려든다. 아니요, 아저씨들 잡아야 할 사람이 잘못됐다고. 저 새끼가 범인이라고. 아니, 범인이 아니라 그 피의자라고. 아저씨, 형사 아저씨. 이거 좀 놓으라고. 미칠 듯이 발버둥 치며 날뛰는 나를 놈이 바라본다. 이 멀리서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더러운 미소를 지으며 날 보고 있다. 그놈의 신체 일부들은 각각 흩어져 침대 밑에 숨겨 있었지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지금은 멀쩡히 붙어있는 오른손을 나에게 흔들었다. 낼름거리는 놈의 혀는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었다. (4월 1일) 거짓말이 허용되는 유일한 날. 평소 제약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이날만큼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견고하게 닫아버린 마음을 조심스레 열게 되는 그런 날이죠.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것에 근원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다만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각색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혹이란 버티기 힘든 것임은 자명합니다.
저 역시 위처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건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요새 이슈거리가 하나 있죠. 코로나. 지구가 사람을 연맥이기 위해 만든 작품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고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집 안에 꼼짝없이 틀어박힐 수밖에 없었죠. 식량도 있고 재난을 대비한 물품들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평소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독방으로 이동하면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고가의 낚싯대도 쓸모가 없고 외국에서 주문한 텐트도 또 비싼 값을 주고 산 공구들도 모두 전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분이라도 내려고 집 안에서 텐트를 펴봤지만 겨울에 방한 텐트 안에서 자는 거랑 별 차이가 없더군요. 불이라도 피우면 좀 낫겠지만 집 안에서 그걸 피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저께였던가? 글쎄, 벽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를 정신병자처럼 보지 마시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 말라고요. 오늘 만우절입니다. 어쨌든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실 벽이 저한테 불평할 만도 했어요. 너무 할 게 없어서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리모델링의 기본은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색의 벽지를 바르면 차분한 느낌이 들고 밝은 색의 벽지를 바르면 활발하게 변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나요? 파란색 벽지를 바른 방과 아이보리색 벽지를 바른 방, 또 하얀 벽지를 바른 방을 들어가면 공기부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벽지를 다 뜯어내고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다른 벽지를 꺼내서 바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건. 벽지를 뜯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벽면이 평평하지가 않았습니다. 금이 쩍쩍 가 있었고 튀어나오고 패여 있었고 여튼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늦게 마르는 쪽이 있고 빨리 마르는 쪽이 있는 법이죠. 수분이라는 것이 제 컨트롤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프로도 아니고 그냥 다이를 즐기는 아마추어니까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거슬리는 부분들을 전부 밖으로 빼냈습니다. 근데 빼내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냄새도 좋지 않고 크게 구멍도 뚫려있고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구해온 재료를 생각해보면 큰 오차 없이 메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USB를 한 번에 꽂는다던가 목공으로 뭐 만들 때 완벽하게 딱 들어맞으면 기분 좋잖아요? 재료를 이용해서 벽을 보수하다 보니까 제 귀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물론 저 말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만두라고. 내 말 안 들려? 혼자 외톨이로 오랫동안 있었던 입장이라 목소리가 좀 달갑게 느껴지긴 했지만 좀 시끄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구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벽을 보수했죠. 아주 매끄럽게 시멘트를 바르고 나니까 목소리도 멈추더군요. 제 풀에 지친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예쁘게 보수된 것에 만족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시멘트 마르기 기다린 다음에 벽지를 발랐습니다. 덕분에 제 지하실은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악취도 안 나고 기분 나쁜 모양으로 피었던 곰팡이가 있던 벽지도 바꿨고 이상으로 제 거짓말을 마치겠습니다. 아, 거짓말이 몇 개냐고요? 딱 한 줄. 딱 한 줄만 거짓말이에요.